넘어가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불교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자리 잡으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는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중국이었죠. 우리 좀 전에 본 대로. 자, 한데 사막길을 통해서 전래가 됐어요. 사막길 누가 열었죠? 무제 때. 흉노를 이제 공격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사막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 한때는 불교가 인기가 없었어요. 불교가 인기가 없었고 한때는 여전히 유교와 도가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남북조 시기에 융성하는데, 자, 남북조 시기에 왜 융성했느냐?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남북조 시기, 5호 16국 시대부터 남북조 시기는 중국 역사상 중국이 가장 혼란했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이때 여러분, 무지막지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일어났고, 이때 등장했던 군주 가운데 중국사의 길이 남을 잔인한 군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들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때거든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일단 여러분 남조와 북조 가운데서 불교가 상대적으로 융성했던 지역은 당연히 북조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자, 북조는 우리가 본 대로 소수의 유목민이 다수의 한족을 통치하는 유목민 정권이었고,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목민이 한족을 통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남조에 비해서 황제권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소수의 유목민이 다수의 한족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다수의 한족, 농경민들은 이 소수의 유목민 지배자에 대해서 뿌리 깊은 모멸의식을 갖고 있어요. 비하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하하고 있다고,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아우, 저런 야만 놈들, 오랑캐 놈들, 문화적으로 수준 낮은 인간들, 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적합한 통치 이념은 유교보다는 불교가 더 적합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유교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유교는 상당히 민족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여러분, 그런 민족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는 유교를 통해서 유목민 정권이 다수의 한족을 통치하기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대규모 석굴사원 우리가 본 대로 분당, 민강, 농만 석굴사원들이 이제 건설이 된 거고요. 자, 화면 남조는 한족 정권이었죠. 피난 정권. 황제권이 약해요. 귀족 세력이 강합니다. 정권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교체됐죠.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조는 또 이 귀족들의 고급진 사치선 취향에 맞는 노장 사상과 이 청담 사상이 유행을 했어요. 이거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노장 사상, 청담 사상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죠. 노장 사상, 청담 사상의 핵심은 뭐예요? 현실 도피. 현실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야, 오늘 왜 자꾸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자꾸 재밌는 얘기가 좀 생각이 나. 너넨 재미없겠지만. 이 현실 도피적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남제 지배층들은 현실과 관련된 무언가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하고 더럽게 생각했어요. 왜? 말했잖아. 이 시대 난세였어. 어지러웠어. 현실은 더럽다라는 인식이 뿌리 박힌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귀족, 나는 고급져, 나는 고귀해야 돼.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들 일절하면 안 돼. 그런 일들 나는 안 해.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리 잡는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관련된 필요한 일들 있죠. 행정, 군사, 정치 모두 지배층들이 해야 될 일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없게 됐어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 사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남조 양나라 때, 양무제 보이죠? 이 남조 양나라 때 이 북조에서 한 사람이 남조 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궁궐까지 이제 그 군사들이 침략했는데 그 말 울음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말 울음소리가 이제 막 들리니까 그 말 울음소리를 이 남주의 귀족들이 말 울음소리도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말 울음소리인데 저걸 뭐라고 했더라? 사슴의 소리라고 했나? 라고 말 울음소리조차 구분을 못할 정도로 지배층들이 현실 정세에 있어서 상당히
무능하고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는 좀 했는데요. 자, 양무제가 불교를 장려하게 돼서 백제 불경을 전파하게 됐는데, 양무제는 불교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의 노비로 갖다 바친 사람이, 자기가 절의 노비로 그냥 가버려서 황제인데, 황제 신분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신하들이 가서 구해와요. 절에다가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황제를 다시 모셔왔잖아. 근데 또 절에 들어가서 노비로 들어간 거야. 신하들이 또 구해오고. 그 과정 속에서 국가 재정이 거덜났어요. 그게 바로 이 양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건데. 아무튼 또 남북조 시기에는 이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등장하기도 했죠. 네.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당나라 때는 강력한 통일제국이 형성되면서 남북조 시기 때 잃어버렸던 비단길을 다시 확보했고, 그에 따라 이 비단길을 통해서 승려들이 내가 몸담은 이 불교의 고향 인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 라면서 승려들의 비단길을 통한 인도 여행이 활발해져요. 대표적 인물 현장이죠. 현장. 인도를 여행했고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것들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지는 이분은 이제 인도로 간 건 아니고요. 일본에 건너가서 계율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승려들 있죠? 이분들은 좀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아시아 과목 특징이 동북아 주요 3개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 나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겨난 과목이라고 했죠?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류에 힘쓴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해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저 본대로 중앙집권국가 성립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죠. 삼국시대 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똑같아요. 중국과 비슷합니다. 국가불교, 호국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또한 우리 본대로 전통신앙과 기존의 전통신앙과 불교가 서로 결합하는 양상을 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자면 우리 본대로 고구려 때는 소수리망 때 중국 전진으로부터 타가와 그리고 백제는 친유왕 때 동진으로부터 수용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백제는 주로 이제 남조와 교류를 많이 했었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와 교류를 했었고, 이거 기억나요? 백제는 이렇게 남조와 불교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일본에 전파를 해주기도 했었어요. 노리사 지게 기억나요?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었죠. 하지만 이 귀족들의 반대로 그걸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못하다가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법흥왕 때 공인은 됐었죠. 들어온 건 그 이전이에요. 들어온 건 그 이전입니다. 황룡사라고 하는 거대한 사원을 국가에서 건립하기도 했었고요. 역시 여러분 결론이죠. 삼국시대 불교 중요한 특징. 왕실과 귀족 중심. 자, 요약해보자. 지배층 중심의 불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삼국 불교문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죠. 일본으로 삼국의 불교 문화가 전파돼서 일본의 화려한 불교 문화가 꼽히도록 했다. 일본의 화려한 불교 문화, 어떤 문화? 안숙. 한반도에서 험난한 바다를 거쳐서 일본에 도착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야, 야, 이제야 좀 우리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쉴 수 있겠다. 편안한 쉴 숙자, 안숙. 일본식으로 아스카 문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승려였던 해자, 익숙하다. 해자. 반대말은 창렬. 미안해. 자,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우리 쇼토쿠 태자 배웠었죠? 스승으로 활약하기도 했었고요. 담징은 종이와 채색 그리고 먹 제작법을 일본에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삼국시대 지배층 중심의 불교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 불교의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신라 통일 이후 불교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마련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불교가 대중화됐다는 거예요. 대중화.
무슨 말이냐? 기존의 지배층 중심의 불교에서 피지배층에게까지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거기에 여러분 중요하게 공헌한 두 분의 승려가 있으시죠. 바로 원효와 의상,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한국사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는 이 인물들이 되겠죠. 자, 원효는 일단 여러분 불교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와 계율을 통합하고 완성시킨 위대한 승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교리 집대성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당과 일본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미안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 원효대사가 이 불교 대중화에 공헌을 하면서 이른바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죠. 야, 불교 경전 어려워? 어려울 거 없어. 불교 경전 안 읽어도 돼. 우리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자. 그러면 돼. 그럼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가서 우리 편히 살 수 있어. I say 나무, you say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외우면 되자. 외우면 된다. 라고 굉장히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손쉽게 설법을 했던 거죠. 원효 이전의 승려들은 주로 자신의 설법을 누구에게? 왕과 귀족들에게. 어디서?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사원 안에서 했거든요. 원효는 그런 게 아니죠. 일반 백성들이 사는 저작거리에 가서 춤을 춰서 이목을 끌은 다음에 그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쉬운 말로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효의 위대한 점인 거죠. 의상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유학고 화엄적을 개창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의상은 이 관세음보살이죠? 관음신앙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또 공헌을 했어요. 그 밖에 해초는 여러분 불교 대중화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 시대에 활약한 승려니까 같이 넣는 거예요. 인도를 순리하고 나서 왕호 천축국정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라고 하는 기행물을 적기도 했었죠. 그 밖에 불국사, 석굴왕 건립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자,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불교의 대중화. 그러다가 여러분 신라가 마시가기 시작하는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신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요 시대, 신라말. 이 시대 어떤 일이 있었다? 골품제의 모순이 있었다. 자, 골품제의 모순을 통해서 신라가 붕괴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시점에서 인기를 끌었던 새로운 불교 종파가 이른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선종은 어떤 불교 종파냐?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했고 도의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도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족과 연결이 됐다. 신라말 각 지방의 지배자였죠. 호족과 연결돼서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 창석 시간에 많이 배웠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 크리스트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세부 종파가 크게 세 종파로만 기독교를 내놓는다면 아주 크게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그리고 동유럽 쪽에서 많이 믿는 뭐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그런 것처럼 불교가 두 개의 종파가 있어요. 불교가 두 개의 종파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교종과 선종입니다. 교종이 먼저 탄생했어요. 교종은 경전 중심의 불교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 취향이죠. 당연하잖아. 야, 불교 한자로 쓰여있잖아.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존재 지배층밖에 없지. 응? 반면 선종은 불교 경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것. 뭘 통해서? 참선과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과 그리고 역시 지식인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호족들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됐었던 것이죠.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교종, 경전, 귀족, 기역. 선종, 시옷, 참선, 시옷. 그 다음에 백성, 시옷, 기역, 시옷, 감사. 외우기 쉽잖아. 응?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 신라 말에 기존의 교종이 진골 귀족과 결탁해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교종 불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심이 높아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종은 더욱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게 됐었죠. 풍수지리 사상과 더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선종을 기반으로 이 육도풍과 신라시대 육도풍과 호족이 건설한 국가가 바로 고려죠. 사상적 기반은 뭐? 선종. 그런데 이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이 귀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다시금 등장하면서 다시 약화됐었던 교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대 종파였던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원래 기독교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개의 종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선종이 유행하다가 이후 문벌귀족 시기가 등장하면서 문벌귀족의 취향에 맞는 교종이 다시 융성하게 됐고 결과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기에 노력했던 두 명의 위대한 승려가 또 있죠. 의천과 진울이죠. 의천은 여러분 문벌귀족 시기에 활동했던 교종계 승려고요. 진울은 무신정권 때 활약했던 선종계 승려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 두 개를 합치려고 해. 그럼 어느 두 개를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나로 합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부가 되는 건데 어느 것이 중심이 되고 어느 것이 부가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왔죠. 의천은 문벌귀족이 융성했던 시기에 교종계 승려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했죠.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창시해서 선종을 포섭했고요. 자, 진울은 선종계 승려죠. 조계종을 창시했고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섭했죠. 이것까지 알아두면 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운동을 하면 항상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하나 있잖아. 구호 하나씩 외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뭐 국난 극복 이런 거 외치고 시작하잖아. 자, 의천은 뭘 외쳤죠? 야, 우리 교관겸수야. 응? 교종의 수행 방법 그리고 선종의 수행 방법 같이 닦아야 돼. 알죠? 그 다음에 진울은 정예쌍수, 도노점수, 정예쌍수 기억나죠? 도노점수.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도노점수, 정예쌍수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그 점진적인 수행의 방법은 정과 해를 같이 닦는 거야. 교관겸수와 그대로 이어지죠. 해는 교회, 정은 관에 대응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1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수업이 좀 길죠? 자, 1번 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6세기 중엽 백제에서 전래가 됐고 전통 신앙인 신토와 결합되는 그런 특징. 이거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신토와 불교의 습합 융합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 때 삼국 불교 문화의 영향, 특히 백제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서 왕씨가 유럽 가문이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엄청난 규모의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여러분, 일본의 지배층이 야마토 정권 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엄청나게 거대한 이걸 조성했잖아. 사찰 조성하기 전에. 뭐였죠? 무덤. 어떤 무덤? 전방 후원분. 열쇠 모양으로. 기억나요?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서 호류사를 건축했고 또한 고류사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거 잘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국보죠? 100 몇 호더라? 101호인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사실상 쌍둥이인 이 반가 사유상 역시 이 한반도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가 요 해이안 시대 때 율령체제가 해이해진 해이안 시대 때 이때 무사가 등장하죠. 밀교 확산 이거 그냥 살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요 인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범지구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 중요하다고 했었죠. 옌린 어떤 승려냐면 일본의 승려인데요. 자, 우리 기억나죠?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국 적산 법화원이라고 하는 사원에 머물며 당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앤린이 장보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를 남겼고 이게 아직까지 여러 시험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리고 요거까지 기억해주세요. 입당 구법 순례 행기. 자, 당에 들어갔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당나라에 들어가서 순례를 갔던 기행문이라는 뜻이에요. 순례 행기를 저술하기도 했었다. 가마쿠라 시대 때는 무사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교가 보시다시피 동북아시아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당의 개방성이 큰 역할을 또 했고요. 당문화의 성격 자체가 개방적이고 국제적이죠. 네, 그래서 이 당에 수렸던 장안성은 국제도시로서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장안성을 본받아 발해와 일본 등은 각국의 수도를 장안성을 모방한 방식으로 구성하게 됐었죠. 발해 상경성이라든가 일본의 헤이조교 나라시대 기억나시죠? 해안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는 각국에서 온 수많은 상인, 승려, 유학생, 예술가 등의 외국인들이 체류했죠. 대표적으로 신라방, 신라원,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 이런 거죠. 신라방, 발해관 등. 네, 교류의 활성화.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당과 한반도, 일본을 잇는 이 해상 교역을 주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보고는 막강한 해상 교역권을 통해서 얻어진 이 경제력 자금을 통해서 신라 정치계에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지만요. 그리고 또한 발해도 외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당 일본 신라와 교류를 했었죠. 우리 본대로 발해는 초창기에는 당 신라와 대결구도였었죠. 대결구도였다가 당과는 결국 문항 때 이후로 친선구도로 이제 전환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당과 신라와 맞서는 이 과정 속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돌궐 바다 건너 있는 일본과 교류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쳤었죠. 그 과정 속에서 역시 교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밖에 일본은 수준 높은 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견당사를 파견했었죠. 견수사, 견당사 파견해서 당의 문물을 수용. 그래서 이 당의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하게 됐었어요. 당풍이라고 해서. 자, 이건 뭐 이전이죠? 해안시대 국풍 이전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중국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서 일본 문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높아진 시점에서 일본이 우리 고유의 것은 뭘까? 우리 일본 고유의 문화는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무작정 중국의 것을 수용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당나라가 몰락해가는 시점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국풍문화죠. 헤이안 시대. 가나 문자 기억나요, 여러분? 겐지 이야기 이런 것들. 무라사키 시노부의 자,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이 율령, 그리고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 불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전달하는 매개체, 어떤 거죠? 한자 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불교가 어떻게 중국에 들어왔고 이것이 어떻게 각국에 전파되었으며 이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동북아시아 각국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는지, 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어떻게 이 하나의 불교 문화권으로 묶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